그날 밤 최은서는 종이를 불태우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녀가 가져온 학교 문서 한 장. 미래 지도자 육성 대상자 참고 명단. 그 안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 은서는 종이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준. 그녀가 12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총명했고 성실했으며 체제에 충성스러웠던 청년. 그러나 그는 6년 전 사상 문제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단에는 그가 모범 지도자 사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평양인민학교 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 지워진 사람이 살아있는 본보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 외곽 관사 단지의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지워진 사람을 더 쉽게 사용하는 곳이라는 것을, 진실보다 거짓이 더 편리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손녀의 이름도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은서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 뒤 숨겨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2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국경지도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될 USB 하나. 노동당 전략연구국 부국장. 20해 넘게 체제의 중심에서 살아온 여자.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 서윤이 가져온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은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었을 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딸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을 꾸려. 오늘 밤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은서가 노동당 전략연구국 부국장이 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국제관계학 전공. 러시아어와 영어에 능통했고 분석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은 그녀를 주목했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연구국으로 발탁했습니다. 연구국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당 중앙에 보고하는 것. 은서는 매일 수백 건의 해외 뉴스를 검토했습니다. 경제 지표, 정치 동향, 군사 정보. 그녀의 보고서는 정확했고 그녀의 판단은 신뢰받았습니다. 평양 외곽의 관사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에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배급은 풍족했고 의료 혜택도 보장되었습니다. 딸 지연은 평양 제1중학교를 거쳐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손녀 서윤은 인민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은서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체제가 보장하는 최고의 삶. 충성과 능력으로 얻은 안정. 그러나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연구국 건물은 평양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5층짜리 회색 건물. 은서의 사무실은 3층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은서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새 수집된 해외 뉴스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중국 신화통신. 그녀의 팀은 24시간 교대로 전 세계 뉴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은서의 역할은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당 중앙이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책동, 제국주의자들의 고리밥살 기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자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 은서는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 제국주의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경제 지표. 은서는 그것을 왜곡된 통계라고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자료를 보았을 때 그 숫자들이 오히려 현실보다 나은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식량난 보고서. 함경북도 청진 지역 1인당 배급량 하루 100g. 강원도 일부 지역 배급 중단 3개월째. 평안남도 농촌 지역 아사자 발생. 은서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며 손을 떨어야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매달 올라오는 반당 반영 명 분자 처리 현황. 짧게는 30명, 길게는 100명이 넘는 이름들. 죄목은 다양했습니다. 외부 자료 유출, 반동 사상 유포, 탈북 기도, 당 정책 비판. 때로는 그냥 반영명 분자라는 막연한 죄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명단에서 아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 옛 동료, 심지어 먼 친척까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반역자였을까? 그들이 정말 체제를 전복하려 했을까? 그러나 점점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죄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죄목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은 7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은서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옆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안원 2명이 박성민 연구원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은서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32살의 유능한 분석가. 러시아어와 중국어에 능통했고 군사정보 분석에 탁월했습니다. 은서는 그를 신뢰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자주 맡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서가 물었습니다. 보안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국장 동무는 모르셔도 됩니다. 당의 결정입니다. 박성민은 끌려가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그날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고 일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가족도 평범했고 문제될 만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서는 내부 문건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반당 반영명 분자 박성민, 외부 자료 무단 유출 기도 혐의로 조사 중. 정치범 수용소 이송 예정.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민이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니? 그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밖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같은 부서의 다른 연구원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민의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내에게 해외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한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 서울의 거리가 밝고 풍요롭다는 이야기.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웃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이웃이 인민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인민반장은 보위부에 신고했고 박성민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성민은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업무상 접한 정보를 가족에게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 진실을 아는 것이 위험한 세상. 그때부터 은서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해외 뉴스를 읽으며 질문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왜곡된 정보일까? 제국주의의 거짓 선전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 은서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넣을 수 없는 것들, 체제의 거짓을 증명하는 것들, USB 하나에 조금씩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동시에 은서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만약 다른 삶이 가능하다면, 그러나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은서는 공식 출장 때마다 국경 지역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검문소 위치, 경비대 교대 시간, 뇌물이 통하는 관리들의 명단, 중국 쪽 브로커들의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3년에 걸쳐 은서는 위조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과 딸 그리고 손녀의 것, 연구국 직원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위조 전문가를 접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협조 명목이었지만 은서는 그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건넸습니다. 달러도 모았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것, 암시장에서 구한 것. 7년에 걸쳐 3,0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것으로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두려움. 만약 실패한다면, 만약 국경에서 잡힌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끔찍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딸과 손녀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3대가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기다렸습니다. 명확한 신호가 올 때까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까지, 어쩌면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런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녀가 가져온 종이 한 장과 함께. 은서는 김태준의 이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딸도 손녀도 그런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연구국에서는 최근 사상 검증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명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숙청의 전조였습니다. 이미 2명의 연구원이 끌려갔습니다. 한 명은 외부 사상 오염, 다른 한 명은 당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 막연한 죄목들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이름이 예비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최근 보위부 요원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이 검토되고 전화 통화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어쩌면 한 달. 그 전에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새벽 4시 은서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15년간 사용했던 책상, 수천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컴퓨터,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대동강. 은서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어디론가 향해서 나도 이제 흘러가야 해. 은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평양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거리,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대동 강변 아파트들. 20년 넘게 살았던 도시. 그러나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집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옥은 크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은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관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은서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봤습니다. 20해 넘게 살았던 곳, 딸이 자라고 손녀가 태어난 곳, 마당의 작은 정원에는 어머니가 심었던 모란이 피어 있었습니다. 5월이면 붉게 피어나는 꽃. 은서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그 꽃을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은서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체제를 믿었고 딸이 당 간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금 이 결정을 안다면 뭐라고 할까? 배신자라고 할까? 반역자라고 할까? 아니면 이해해 줄까? 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딸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은서는 초상화를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뒤집어서 벽 뒤에 세워두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가 아니라는. 은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끓였습니다. 옥수수차. 어머니가 좋아하던 차. 은서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서에게 이것은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침. 은서는 찻잔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딸을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은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녀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은 하루 전 오후 5시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서윤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9살 소녀.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빨간 넥타이를 단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민학교 3학년. 어서 와 우리 서윤이. 학교는 어땠니? 은서는 손녀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산수 문제를 제일 빨리 풀었대요. 그래. 우리 서윤이가 제일 똑똑하구나. 할머니,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이거 나눠줬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사용지에 인쇄된 문서. 상단에는 인민학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주 나눠주는 학습 자료 중 하나려니 생각하며 가정통신문이나 행사 안내문 같은 것이겠거니. 그러나 제목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굳었습니다. 미래 지도자 육성 대상자 참고 명단 모범 사례 학습용. 은서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20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직책과 소속, 그리고 모범적 혁명 활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 간부, 교육자, 과학자, 의사. 다양한 분야의 모범 인물들. 은서의 시선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개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15번째 이름에서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준. 평양인민학교 교장. 당 충성 모범 교육자. 20년간 혁명 교육에 헌신. 수백 명의 미래 지도자 양성.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6년. 그가 사라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서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서는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서윤아, 방에 가서 숙제 먼저 하렴. 할머니가 간식 가져다 줄게. 네, 할머니.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서류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준. 틀림없었습니다. 그 이름, 그 나이, 그 이력. 모두 그녀가 알던 제자와 일치했습니다. 은서는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당 간부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연구국으로 발탁되기 전 유망한 젊은 당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태준은 그 프로그램의 수강생이었습니다. 26살의 청년. 평양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인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았고 열심히 필기했으며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김태준은 수업이 끝나면 자주 은서에게 질문하러 왔습니다. 교육이론, 당정책, 국제정세. 그의 눈빛은 항상 진지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은서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헌신적인 당원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김태준은 가끔 은서를 찾아왔습니다. 근황을 전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으며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준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6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은서는 우연히 내부 문건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사상 문제로 조사 중.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알아봤습니다. 김태준은 학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체제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당 정책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김태준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아내와 어린 딸. 셋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준은 모범적인 당원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했으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난 뒤 그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범 교육자로. 당 충성 인물로. 마치 지난 6년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서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김태준의 이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20년간 교육계에서 활동. 수백 명의 학생 지도. 모범적인 혁명 교육 실천. 현재 평양 제3인민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태준은 6년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수용소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체제는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종이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모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은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쉽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쉽게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필요에 따라, 편의에 따라.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그러나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도 저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모범 인물로 혹은 숙청 대상자로, 체제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딸 지연도 손녀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명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 서류를 볼 때마다 그녀는 결심을 확인할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저녁 식사 시간 은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딸 지연과 손녀 서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그러나 은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획을 정리하고 시간표를 짰으며 위험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가?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밤이 되자 은서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벽 뒤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12년간 준비해온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3장. 사진을 최근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특히 서윤의 것. 3년 전에 만든 것이라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경 지도. 은서는 지도를 펼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만강 상류 지역. 함경북도 온성군 근처. 강폭이 좁고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간. 연락처 목록. 중국 쪽 브로커 3명. 한 명은 2년 전에 접촉했던 사람.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달러 3천. 은서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충분할까?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몇 달을 버티고 남한이나 제3국으로 가기까지. 부족할 것 같았지만 더 모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USB. 가장 중요한 것. 은서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내부 보고서, 숙청 명단, 해외 언론 자료, 왜곡된 통계 비교 자료. 이것이 그녀의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탈출에 성공한다면 이 자료를 넘기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나 남한 정부에. 그들은 이 자료의 가치를 알 것입니다. 은서는 USB를 빼서 목걸이에 달았습니다. 작은 금속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이것은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2시 은서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딸에게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지연은 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동료들과 잘 지내고 서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어떻게 말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이 안정된 삶을 버리고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은서는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준의 이름이 적힌 명단. 그것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은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자니? 엄마야. 이야기 좀 해야겠다. 지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노크 소리에.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새벽 2시란다. 미안해.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야. 지연은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서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숨겨온 게 있어. 숨겨온 게요?
응. 오랫동안. 12년 동안. 은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위조 신분증, 지도, 달러, USB.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탈출 준비야.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위한. 탈출이요? 무슨 말씀을? 은서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국에서 본 것들. 진실과 거짓. 숙청 명단. 박성민의 일. 김태준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느낀 두려움. 지연은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엄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엄마의 비밀. 3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연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그녀는 서윤의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참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재에 백과사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백과사전을 꺼내려다 지연은 실수로 옆에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녀는 황급히 줍다가 한 장의 문서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해외 뉴스 번역본이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의 북한 관련 보도. 그 안에는 탈북자 증언, 정치범 수용소 실상, 그리고 아사자 통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반동 사상 유포, 적대 세력 동조. 그 죄목만으로도 3대가 수용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문서들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 4본, 지방 식량 배급 실태, 주민 동향 보고, 그리고 숙청 명단. 지연은 그 명단을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 그리고 그 중에서 그녀는 아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리명숙. 이웃집에 살았던 여자.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으로 전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단에는 반동 사상 유포로 숙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호. 서윤 친구의 아버지.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2년 전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명단에는 탈북 기도 혐의로 수용소 이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충격적인 이름. 김영희. 지연의 병원 동료였습니다. 1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단에는 외부 자료 접촉으로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조심스럽게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서재 좀 들어갔었어요. 백과사전 빌리려고. 은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찾았니? 네. 찾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국 부국장이라는 직함. 당에 충성하는 엘리트 간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체제를 의심하고 위험한 자료를 모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자료들을 발견한다면, 만약 어머니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럼 자신과 서윤도 끝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체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뉴스에서 본 것,
모두 북한이 위대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인민이 행복하고 당이 현명하고 미래가 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모은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자, 수용소, 숙청, 억압. 진실은 그녀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일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온 아이들. 공식적으로는 감기 판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온 환자들. 그들의 몸은 뼈만 앙상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때때로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가족 사정으로 퇴직, 다른 병원으로 전근. 그러나 지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어디로 갔는지. 3개월 동안 지연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이 체제는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엄마.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온 게 전부 거짓이라는 거.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은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알아요, 엄마.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떠나야 해요? 여기서 조심하며 살 수는 없나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오늘 서윤이가 가져온 명단을 봤니? 아니요. 무슨 명단이요? 은서는 부엌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김태준. 엄마가 가르쳤던 제자야. 6년 전에 숙청됐어. 수용소로 갔고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명단에 모범 교육자로 나와 있어. 지연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서 쓴다는 뜻이야. 거짓 인물을 만들어서 선전에 이용한다는 뜻이지. 이 체제는 진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필요한 건 이야기뿐이야. 은서는 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우리도 언젠가 저 명단에 오를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모범 인물로든 숙청 대상자로든. 그리고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 그 전에 떠나야 해.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만약 실패하면, 만약 국경에서 잡히면, 그럼 우리 모두 끝이야.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도 결국 똑같아. 차이가 있다면 떠나는 쪽은 적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지. 지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 어둠 속에서도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생각했습니다. 9살 딸. 밝고 똑똑한 아이. 그 아이가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 자랄까? 거짓을 배우고 진실을 숨기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 아니면 언젠가 명단에 오를까? 숙청당하거나 수용소로 가거나 혹은 거짓 인물로 만들어질까?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떠나요. 언제? 오늘 밤. 오늘 밤이요? 이렇게 갑자기? 더 기다릴 수 없어. 연구국에서 사상 검증이 진행 중이야. 엄마 이름이 예비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어. 일주일 안에 조사가 시작될 거야. 그 전에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짐을 꾸릴게요. 서윤이는 어떻게 하죠? 아침에 깨워서 이야기할 거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 서윤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는 다른 준비하세요. 두 사람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사진 몇 장, 서윤의 장난감 하나, 남편의 시계. 더 이상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의심을 살 만한 것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곳을 수색한다면 평범한 가정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서윤을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일어나렴. 엄마야. 서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예요? 새벽이란다. 서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잘 들어야 해. 지연은 딸을 안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라고. 먼 곳으로.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서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행이요? 학교는요? 학교는 한동안 못 가. 미안해, 서윤아. 친구들은요? 선생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요? 응.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믿어줄래? 우리 꼭 이래야 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엄마를 믿고 따라와 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새벽 5시 세 사람은 집 앞에 모였습니다. 작은 가방 3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년, 30년, 50년의 삶이 가방 3개에 담겼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서재, 침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은서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가자. 은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은서가 운전석에, 지연이 조수석에, 서윤이 뒷좌석에. 엔진이 켜졌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사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의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고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들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서가 연구국 내부의 사상 검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8시에 출근한 은서는 건물 입구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보안원들이 늘어났고 직원 출입 검사가 더 철저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50여 명의 연구원들과 간부들. 부장은 단상에 올라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우리 연구국에서 전면적인 사상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상 검증. 그 단어는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다루는 우리 부서의 특성상 적대 사상에 오염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무들의 사상적 순결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검증은 앞으로 석 달간 진행됩니다. 모든 동무는 자아비판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별 면담을 받게 됩니다. 동료 평가도 실시됩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아비판서, 개별 면담, 동료 평가. 이것은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은서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연구국에서 일하며 이런 분위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상 검증 이후에는 반드시 누군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은서는 자아비판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어사용지 10장.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최근 1년간 사상적 해이가 있었던 순간. A. 외부 자료 접촉 시 동요했던 경험. 3. 동료 중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4. 향후 사상 무장 강화 계획. 은서는 양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 동료 중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것은 서로를 고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김철수 연구원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미국 담당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보안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은서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아비판서에 김철수의 이름을 적었다는 것을. 미국 자료 검토 시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단지 미국의 경제 성장 자료를 보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그것을 기억했고 자아비판서에 적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주일 뒤 두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은경 연구원. 30대 초반의 여성. 유럽 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은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검증이 계속되며 분위기가 악화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대화를 조심했으며 혼자 있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을 때 은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2명의 보안원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은서 부국장이라더라. 부국장까지? 그 정도면 고위 간부인데? 직급은 상관없대. 오히려 고위 간부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한다고. 은서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혐의가 뭔데? 외부 자료 무단 복사. 그리고 내부 보고서 유출 의혹. 증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대. 하지만 조사는 시작될 거래. 은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보위부가 정말로 조사를 시작한다면 무엇을 발견할까? 사무실 컴퓨터. 은서는 늘 조심했지만 흔적이 남았을 수 있었습니다. 복사 기록, 인쇄 기록, 파일 접근 기록. 전문가가 조사한다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의 서재. 숨겨둔 자료들. 금고는 잘 숨겨져 있지만 철저한 수색을 한다면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은서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만약 누군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연구국에서 더 많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가 밤사이 접속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파일을 확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그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은서를 안다는 것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오후에는 부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최 동무 다음 주에 개별 면담이 있을 거요. 개별 면담이요? 사상 검증의 일환이요. 모든 간부가 받는 거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오. 그러나 부장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은서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녀도 이제 흘러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은서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차도 함께 방향을 바꿨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관사 단지 입구에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주일. 어쩌면 2주일. 그 전에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은서는 딸 지연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떠나기로. 준비할 시간은 며칠뿐이었습니다. 은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1. 차량 정비 오래된 볼가 승용차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국경까지 400km. 고장나면 끝이었습니다. 2. 신분증 업데이트, 특히 서윤의 사진을 최신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3. 현금 준비, 뇌물용 달러와 북한 돈을 챙겨야 했습니다. 4. 경로 재확인, 국경까지 가장 안전한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5. 연락처 확인, 중국 쪽 브로커가 아직 활동 중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틀 뒤 은서는 차량을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기 점검. 정비공에게 넉넉한 팁을 주며 특별히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어디 먼 곳 가시나 봅니다. 정비공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안전하게 다니고 싶어서요. 3일 뒤 은서는 위조 신분증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협조 요청. 그에게 서윤의 새 사진을 주며 신분증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이거 혹시? 전문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2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부탁하오. 전문가는 봉투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일 뒤 은서는 중국 쪽 브로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암호로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물건을 가져갈 예정이요. 준비해 주시오. 다음 날 회신이 왔습니다. 역시 암호로. 준비되었소.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시오. 은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국경을 넘은 뒤의 계획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은서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동무, 부장실로 오시오. 부장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부장실로 가자 부장 외에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최동무. 은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장 동무?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최동무, 몇 가지 질문이 있소. 지난 3년간 동무가 복사한 문서 목록을 확인했소. 그들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서의 복사 기록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문서 제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와 무관한 문서가 상당수 있소. 설명해 주시겠소? 은서는 목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문서였지만 몇 가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부 숙청 보고서, 지방 식량 상황 보고서. 그녀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참고 자료로 복사한 것입니다.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 이해를 위해 최 동무는 대외 정보 분석 담당이요. 내부 숙청 보고서가 왜 필요하오?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내부 상황을 알아야 대외 보고서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 동무, 이 문서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소? 사무실 서랍에 있습니다. 집에는 없소?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서의 집 서재에는 수백 페이지의 자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원들은 더 질문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은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방어적이어도 의심스럽고 너무 태연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요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소, 최 동무. 다음 주에 다시 면담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댁에 대한 방문 조사도 예정되어 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서는 의자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주 집 방문 조사.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과 서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떠난다. 은서가 탈출을 처음 계획한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을 떠날 수 있다면, 만약 다른 삶이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그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실행에 옮길 계획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은서는 연구국에서 일하며 탈북에 관한 정보를 접했습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경로, 방법. 그녀는 그 정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탈북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탈출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탈북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가장 위험했습니다. 국경 경비대, 지뢰밭, 그리고 중국 공안의 단속. 두 번째는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직접 가는 것. 성공률은 낮았지만 성공하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어려웠고 날씨에 좌우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것. 러시아나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한으로 가는 방법.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은서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가는 것.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고 중국 쪽에 연락처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은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은서는 공식 출장을 이용했습니다. 연구국 부국장으로서 그녀는 1년에 몇 차례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지방당 기관 방문, 실태조사, 주민 동향 파악. 출장 중 은서는 국경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들. 그녀는 지도를 수집했습니다. 공식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서 얻은 비공식 정보도. 어디가 강폭이 좁은지, 어디가 경비가 느슨한지, 어디에 다리가 있는지. 검문소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동안 몇 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지, 각 검문소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안전한지, 경비대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교대 시간, 인원 배치, 감시 방식. 은서는 이 정보를 공식 보고서를 통해 얻었습니다.
국경 경비 강화 방안 같은 문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맥 구축이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중국 쪽 브로커들을 접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보원 관리 명목이었습니다. 연구국은 중국 내 정보원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은서는 그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서는 탈북 브로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보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돈을 주고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3년에 걸쳐 은서는 신뢰할 만한 브로커 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제3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은서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뇌물, 브로커 비용, 중국에서의 생활비, 이동 경비. 은서는 최소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달러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공식 출장 때 받는 외화 수당. 은서는 그것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1년에 300달러 정도였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팁. 연구국에는 가끔 외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은서는 그들을 접대하며 조금씩 달러를 모았습니다. 암시장 거래. 은서는 조심스럽게 북한 돈을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7년에 걸쳐 은서는 3,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위조 신분증 제작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었으므로 위조해야 했습니다. 은서는 연구국의 인맥을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위조 사건을 수사하며 전문가들을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은서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5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셋의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오. 함경북도 방문용으로. 전문가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했고 은서가 고위 간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1개월 뒤 은서는 위조 신분증 3장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딸 그리고 손녀의 것.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5번째 단계는 차량 준비였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400km가 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문이 많고 의심을 받기 쉬웠습니다. 개인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은서는 오래된 볼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국에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를 탈출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정기적으로 차를 정비했습니다. 엔진, 타이어, 연료 탱크. 모든 것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에 고장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6번째 단계는 경로 계획이었습니다. 은서는 수십 개의 경로를 검토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검문이 적은 길. 최종적으로 선택한 경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평양 마이너스 순안 마이너스 평성 마이너스 덕천 마이너스 희천 마이너스 강계 마이너스 만포 마이너스 해산 마이너스 온성. 총거리 약 450km. 시간은 약 10시간. 검문소는 모두 7개. 가장 위험한 구간은 강계에서 해산까지였습니다. 군사지역이 많고 검문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은서는 각 검문소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검문소가 엄격한지, 어느 검문소가 뇌물이 통하는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7번째 단계는 국경 돌파 계획이었습니다. 온성군에 도착한 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강을 건널 지점을 미리 선정했습니다.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근처. 강폭이 약 50m로 좁고 유속이 느렸습니다.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경비대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주의가 산만한 때였습니다. 방법은 도보. 수영은 위험했습니다. 물이 차갑고 서윤이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강이 얕은 지점을 찾아 걸어서 건너기로 했습니다. 중국 쪽에는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서는 그에게 미리 연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차량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8번째 단계는 비상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검문소에서 의심을 받는다면 연구국 신분증을 보여주고 공식 출장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뇌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차가 고장난다면 예비 부품과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국경에서 발각된다면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USB만은 반드시 지킬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USB를 삼키거나 버릴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공안에 잡힌다면 브로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남한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할 것입니다. 9번째 단계는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집안의 민감한 자료, 컴퓨터 파일, 전화 기록. 만약 그들이 떠난 뒤 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늦게 탈출을 눈치채도록 해야 했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집을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하는 것처럼 냉장고에 음식을 남기고 옷을 걸어두고 책상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이웃들에게는 주말에 지방 친척 집에 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10번째 단계는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은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 지위, 안정. 부모님의 묘, 친구들, 익숙한 거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것. 그리고 위험. 실패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딸과 손녀까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은서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계획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가져온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김태준의 이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체제. 그것을 본 순간 은서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12년간 준비한 모든 것. 이제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새벽 5시 15분 세 사람은 평양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차는 대동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지나고 개선문을 지나고 도시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운전대를 꽉 쥐고 앞만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는 순안 근처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약 40km. 오전 6시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군인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과 여행증명서. 은서는 준비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조 여행 증명서에는 함경북도 청진 방문, 친척 문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 사람들은 제 딸과 손녀입니다. 목적지가 청진인데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발하셨습니까?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척이 위독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군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북한 돈 2,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군인은 봉투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아. 준비했으니까. 두 번째 검문소는 덕천 근처였습니다. 오전 9시. 이번에는 군인 3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신분증, 여행증명서 질문. 은서는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군인들은 서류를 더 오래 확인했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은서는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방 3개와 음식물 몇 개만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가방을 대충 뒤적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십시오. 세 번째 검문소는 희천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이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문소 책임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동무는 평양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네. 직업은? 연구원입니다. 어느 기관입니까?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구국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해야 할까? 노동당 산하기관입니다. 책임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구체적으로? 은서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전략연구국입니다.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위 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친척이 위독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책임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십시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은서는 안도했습니다. 연구국 신분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검문소는 관계였습니다. 오후 2시. 이곳부터는 군사지역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군인들은 더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차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서윤을 깨워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은서는 이번에도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연구국 부국장입니다. 긴급한 가족 사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연구국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군인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10분 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가십시오. 다섯 번째 검문소는 만포였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별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은서는 같은 설명을 했고 군인들은 확인 후 보내줬습니다. 여섯 번째 검문소는 해산이었습니다. 저녁 8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탈북이 잦은 곳. 그래서 검문이 가장 엄격했습니다. 군인들은 차를 완전히 수색했습니다. 트렁크, 좌석 및 엔진룸까지. 가방을 모두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은서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USB를 발견하면 어쩌지?
그러나 USB는 그녀의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의 검사 끝에 그들은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온성군입니다. 친척집. 온성군까지는 2시간 걸립니다. 밤에는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는 마지막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해산에서 온성까지 약 90km.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없었고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응. 1시간만 더. 서유는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지쳐서 밤 10시 차는 온성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 집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미리 계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양 노동자구 근처. 두만강이 가장 가까운 곳. 차를 숨길 수 있는 폐가를 찾았습니다. 은서는 차를 그곳에 주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보였습니다. 내리자. 가방만 들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 은서는 마지막으로 차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사용했던 차. 이제 여기에 버려질 것입니다. 은서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강까지는 약 2km. 어둠 속에서 걸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불빛도 켜지 마. 세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좁은 오솔길. 주변은 숲이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걸었을 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 그들과 자유 사이의 마지막 장벽. 은서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루도 여기서는 멀었습니다. 저기가 강이야. 우리가 건널 곳이지. 지연은 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정말 건너야 해요? 응. 이게 유일한 길이야. 은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30분. 경비대 교대 시간은 새벽 3시.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자. 새벽 3시에 출발할 거야. 세 사람은 숲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땅에 앉아서 말없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은서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경비병이 순찰을 오는지. 새벽 2시 50분. 은서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강으로 다가갔습니다. 물가에 섰을 때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신발을 벗어. 양말도. 가방은 머리 위로 들고. 은서가 먼저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강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지연이 서윤을 업고 뒤따랐습니다. 서윤은 작게 울먹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은서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유속도 제법 빨랐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막루의 탐조등. 은서는 멈춰 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세 사람은 물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탐조등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강을 훑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빛이 그들을 비추면 총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탐조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은서는 물속으로 더 몸을 낮췄습니다. 탐조등이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지금 은서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나머지 20m를 건넜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은서는 강둑에 올라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지연과 서윤도 강둑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그때 숲속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긴장했습니다. 중국 공안일까? 그러나 다가온 사람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무, 접선 나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은서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시죠.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네 사람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강을 돌아봤습니다. 그 너머에는 그녀가 50년을 살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안녕. 은서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의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불을 끄고 소리 없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은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여기서 10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거기서 며칠 숨어 계셔야 합니다.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 때 작은 농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차는 허름한 집 한 채 앞에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중국인 여자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자는 세 사람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차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며칠 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브로커는 은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약속한 금액입니다.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00달러. 은서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동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 쪽에서 최동무를 찾고 있습니다. 고위 간부가 실종되었다고. 국경 경비가 강화되었고 중국 공안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평범한 탈북자라면 큰 문제 없지만 최동무는 고위 간부입니다. 북한이 반드시 되찾으려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한 빨리 중국을 벗어나야 합니다. 원래는 한 달 정도 숨어 지내다가 이동하려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2주일 안에 다음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남한 대사관이나 제3국으로.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브로커가 떠난 뒤 세 사람은 작은 방에 남았습니다. 지연은 서윤을 재우고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안전한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서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남한 대사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3국을 경유해서 남한으로 갈 거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몇 달, 어쩌면 1년. 그동안 여기 숨어 있어야 해요? 응.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은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그리고 옳은 선택이었어. 우리는 이제 자유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여자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서는 그 시간을 이용해 USB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자가 빌려준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하고 중요한 것들을 분류했습니다. 내부 숙청 명단, 왜곡된 통계 자료, 정치범 수용소 관련 문서. 이것들은 북한 체제의 실상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은서는 이 자료들을 남한 정부나 국제인권단체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내일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로? 선양입니다. 거기서 남한 영사관에 연락할 겁니다. 영사관에서 받아줄까요? 최 동무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고위 간부 출신이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한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브로커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북한 내부 자료들입니다. 남한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 없을 겁니다. 남한은 그런 정보를 원합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불편했지만 안전했습니다. 8시간을 달려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그들을 다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족 남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기다리십시오. 제가 남한 영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남한 영사관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고 조선족 남자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최은서 씨 맞습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김민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안전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김민준은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북한 전략연구국 부국장 출신이시라고요? 네. 15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갖고 계시다고. 은서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북한 내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숙청 명단, 왜곡된 통계, 정치범 수용소 관련 문서. 12년간 모은 것입니다. 김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 씨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한국행 절차를 밟습니다. 시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요? 네. 신원조사, 건강검진,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실 겁니다. 은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2시 은서는 소리에 깼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4대가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8명.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빨리. 지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공안이야. 우리를 찾아온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 문 열어. 공안이다. 은서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그들이 이미 포위했을 것입니다.
그때 조선족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이리로. 그는 바닥에 카펫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가는 입구였습니다. 여기 숨으세요. 빨리. 세 사람은 황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문을 닫고 카펫을 다시 덮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발걸음 소리,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 집 안을 수색해. 공안들이 집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구를 움직이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짐을 뒤지는 소리. 은서는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은 입을 손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발각될 것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공안들은 계속 수색했습니다. 한 명이 그들이 숨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은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카펫을 걷어낸다면, 만약 지하실을 발견한다면, 그러나 공안은 잠시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1시간 뒤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오세요. 갔습니다. 세 사람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천만에요. 하지만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일 당장 떠나야 합니다. 다음 날 영사관에서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 사람을 영사관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곳은 중국 공안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정부에 강력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최 씨를 송환하라고. 중국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서는 영사관 안전가옥에 머물렀습니다. 신원 조사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간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USB의 자료를 남한 정보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입니다. 북한 내부를 이렇게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는 처음입니다. 도움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이 자료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개선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세 사람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인천행, 대한민국행. 이륙하는 순간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 그때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은서는 눈을 뜨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자유가 뭐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배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서윤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세 사람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기자는 없었습니다. 보안상 비밀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은서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
앞으로 석 달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적응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의 현대적인 건물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거리는 밝았습니다. 가로등, 네온사인, 자동차 불빛.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건물도 높았습니다. 10층, 20층, 30층짜리 빌딩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들은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감시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기초교육. 은서는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은서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보의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는 컴퓨터실이 있었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검열 없는 인터넷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이트든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 국제 정세, 심지어 북한을 비판하는 글들까지.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은서는 감동했습니다. 15년간 정보를 다루며 살았지만 항상 검열과 통제 속에서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연도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에서도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엄마, 저 시험 준비할게요. 꼭 붙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지연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서유는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원에는 다른 탈북 가족의 아이들도 있었고 서유는 그들과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서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서윤이 웃을 때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밝고 더 자유롭고 더 순수한 웃음. 은서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죽음을 무릅쓴 탈출이 모두 이 웃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원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투룸. 지연은 간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유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은서는 통일부에서 제안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보 분석 자문. 그녀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지연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녀는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을 벌었어요. 제 노력으로. 자랑스럽다, 지연아. 서유는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말투와 문화에 적응하느라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서는 서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듣고. 서윤은 꽃 아래서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은서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두려움 없이 웃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원하는 꿈을 꾸는 것. 누군가 감시하지 않고 명단에 오를 걱정 없이 그저 사람답게 사는 것. 은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북한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 젊은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아빠 미안해요. 끝까지 그곳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은서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서윤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은서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 지위, 익숙한 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 존엄, 그리고 희망.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졌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은서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과거는 지났고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녀 서유는 이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명단에 오를 걱정 없이 그저 아이답게. 은서는 서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자, 서윤아.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노을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삶으로. 최은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모든 것이, 잃은 모든 것이, 견뎌낸 모든 두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이의 웃음. 그것이 모든 것의 값어치였습니다.